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경보설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재는 10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발신기의 설치 기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발신기 세트의 그림이 있는데 발신기 세트는 발신기와 지구 경종, 표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신기의 중앙에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우리는 푸시 버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신기를 표시할 때는 푸시 버튼의 P를 약자로 써서 이와 같이 기호로 발신기를 표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푸시 버튼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설치 기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며 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이 숫자를 암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815 광복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작 스위치의 위치는 815 광복절이다. 0.8에서 1.5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대상물의 층마다 발신기를 설치하는데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경계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25m 이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운데에 발신기가 하나가 있는데 반경 25m 이하의 범위가 소리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원의 면적이 소리가 전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이 센터에 있는 발신기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두 개의 발신기를 해당 바닥 면적에다가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에 어디에 사람이 있더라도 발신기의 경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수신기 쪽으로 정기적인 신호가 가게 되고 수신기에서는 화재 표시 등이 점등이 되고 그리고 해당 구역의 지구 표시 등이 점등이 되며 발신기 표시 등을 점등을 시킵니다. 발신기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이유는 감지기에 의한 화재 신호가 아닌 발신기에 의한 화재 신호임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먼저 원위치로 복구하고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신기를 복구하고 그 다음 수신기를 복구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발신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신기의 스위치는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렇죠. 815 광복절이다. 따라서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발신기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몇 미터이다? 40m 맞나요? 아니죠. 25m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의 종류에는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가 있고 열 감지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이 있는데 차동식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화재 신호를 발생하고 정원식의 경우에는 정해진 온도가 되면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식의 경우에는 이 차동식과 정원식의 장점을 섞어 놓은 것이 보상식이다. 즉 차동식 플러스 정원식 겸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동식 열감지기의 경우에는 분포형과 스포티형이 있는데 분포형의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서 열을 감지하는 것이고 스포티형은 일국소, 좁은 범위에서 열을 감지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동식 스포티형이 주로 거실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 감지기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식의 경우에는 감지 선형과 스포티형이 있는데 스포티형 정원식 감지기의 경우에는 주로 보일러실이나 주방에 설치가 됩니다. 이 보일러실이나 주방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매우 큰 곳이기 때문에 정해진
온도가 됐을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기 감지기의 경우에는 이원화식과 광전식이 있습니다. 이원화식은 현재 거의 쓰이지 않고 있고 광전식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광전식에는 산란광식과 감광식이 있는데 빛의 투과를 측정하여 연기의 존재를 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광자가 빛 광자로서 빛은 어떠한 성질이 있습니까? 빛은 직진성이 있습니다. 직진성이 있는 빛이 연기 입자를 만나면 빛이 산란되겠죠. 이 산란된 신호를 받아서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지기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아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프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는 다이어프램이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하단 부분이 가멸실인데 가멸실 내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프램에 가동 접점이 붙어 있는데 이 팽창에 의해서 가동 접점이 고정 접점에 붙게 됩니다. 고정 접점에 붙게 되면 수신기로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리크 구멍이라는 게 있는데 리크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주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프램과 리크 구멍의 역할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나와 있는데 정원식 스포트형은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화재 시에 가멸판에 열이 전달이 되면 이 바이메탈이 휘어져서 접점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접점에 붙게 되면 수신기로 신호를 발신하게 되겠죠. 따라서 바이메탈은 열 변형을 이용하여 접점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해진 온도 이상이 되면 열을 감지하여 작동한다. 어떤 감지기라고 했습니까? 정해진 온도이기 때문에 정온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원식 열 감지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 구멍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동작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동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까만색 부분의 측면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안으로 연기가 침투하게 되고 뚜껑을 열어보면 발광부 LED와 수광부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광부 LED는 빛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기 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빛이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보내기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 입자가 침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기 입자에 빛이 부딪히게 되면 수광부 센서 쪽으로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를 감지하게 되고 감지기의 동작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감지기의 구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는 가멸실, 다이어프램, 리크 구멍,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나요? 다이어프램이 있는 것은 정원식이 아니라 그렇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였습니다. 답은 X가 되겠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연기가 침투가 되면 연기에 의해 빛이 반사되어 수광부로 빛이 침투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맞죠? 답은 O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지기의 설치, 유효 면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보시면은 열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의 경우에는 감지기의 부착 높이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에 따라서 감지기의 종류가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인지에 따라서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m 미만의 위치에 건물이 내화 구조일 때 차동식 1종을 설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기준 면적은 90입니다.
해당 실의 바닥 면적이 180이다라고 했을 때 기준 면적이 90이기 때문에 90으로 나누어 주면 차동식 1종 감지기를 2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착 높이가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45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90이 아니라 45로 나누어 주게 되면 감지기의 설치 개수가 그렇죠. 4개가 됩니다. 따라서 감지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감지기의 설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착 높이를 4m 미만인 경우와 4m를 포함한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시고 각각 높이에 따른 구분을 내화 구조와 기타 구조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감지기의 종류는 차동식과 보상식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동식과 보상식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정원식을 따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차보의 경우에는 1종과 2종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정원식의 경우에는 특종과 1, 2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 기준의 첫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97762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두 개의 칸은 값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값이 없는 이유는 정원식 스포트형 2종의 경우에는 감지기의 설치 부착 높이가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 적응성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 값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5, 35, 35, 60의 절반은 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의 경우에는 세 번째 줄의 값에 더하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5를 하면 50, 40, 40이 되고 마지막 값은 30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끝에 있는 값은 이 30의 절반인 1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양단 끝에 값에서 15를 빼주시면 됩니다. 즉 30과 15가 되고 가운데 두 개의 값은 가운데 값에서 10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감지기의 부착 높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에 따라서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면적이 달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답이 되겠죠. 2번 문제. 2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우 4m 미만 내화 구조일 때 기준 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2종 차동식 스포트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차동식 스포트형이고 4m 미만인 경우 내화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교차되는 부분의 면적값이 그렇죠. 70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70제곱미터마다 한 개의 2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송배전식 감지기의 결선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감지기를 우리가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할 때 이 회로의 배선 방식을 송배전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송배전식으로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도통시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도통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통시험 방식이 송배전식이며 일명 보내기 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송배전식 감지기 배선의 경우에는 4개의 단자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도중에 분기되지 않도록 결선을 하게 됩니다. 이 단자대가 발신기 내부에 있고 2개의 단자에서 2개의 선을 각각의 감지기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2개의 선이 나가게 되고 다시 2개의 선이 발신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4개의 단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들어온 단자에 마주보는 단자에다가 종단저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지기 회로 말단에 있는 발신기 내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통시험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식 감지기의 결선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이 말은 맞죠? 근데 이 방식이 직렬 연결하는 방식일까요? 직렬이 아니라 병렬 방식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X가 됩니다. 병렬 방식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감지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할 수 있는 배선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송배전식의 목적은 도통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맞죠? 따라서 회로 말단에다가 발신기 내부에 종단장을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향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경정을 의미하는 주음향장치와 지구경정을 의미하는 지구음향장치가 있습니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 그 주변에 설치를 하고 지구음향장치는 각각의 경계구역에 설치한다. 즉 발신기 내부에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를 하게 되고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보 방식을 우선 경보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지구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층마다 경계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경정을 따로따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및 성능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그렇죠. 24볼트가 되겠죠. 이 24볼트의 80%면 0.8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0.8을 곱하면 대략 19.2볼트가 되겠죠. 즉 24볼트가 아닌 19.2볼트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는 성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그렇죠.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1미터와 90dB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지기 및 발신기 작동과 연동한다라고 했는데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발신기가 작동이 되면 자동으로 연동하여 음향장치가 울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구음향장치, 즉 지구경종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를 하게 되겠죠. 수평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두 번째, 음향의 크기는 거리가 몇 미터? 그렇죠.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소리는 그렇죠. 90dB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격 전압의 80% 전압이라고 하면 24V의 0.8배, 즉 19.2V가 됩니다. 전압이 낮아지더라도 음향을 발할 수 있는 성능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2번,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거나 발신기에서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게 되고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게 되면 연동하여 음향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보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경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히 경보하는 방식으로서 층수 기준이 11층 미만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미만, 즉 11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0층 이하의 건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발화가 되더라도 어느 층에서 발화가 네 번째, 경보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일제 경보 방식과 2번의 우선 경보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일제 경보 방식의 경우에는 일제히 경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발화가 되더라도 전층 일제히 경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11층 미만인 경우. 네 번째, 경보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경보 방식과 우선 경보 방식이 있는데 11층 미만인 경우, 즉 10층 이하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미만, 즉 15층 이하인 건축물은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전층 일제히 경보하는 방식인 일제 경보 방식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경보 방식은 2층 이상 발화 시, 1층 발화 시, 지하층 발화 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경보하는 층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즉 2층 이상 발화 시에는 발화층인 2층과 직상 4개 층에서 경보가 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층에서 발화가 된 때에는 발화층인 1층과 직상 4개 층, 그리고 지하층에서 경보가 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층의 경우에는 우리는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불이 났을 때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먼저 대피시키기 위해서 지하층을 경보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하층이 발화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인 지하 1층과 바로 위층, 즉 상층과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을 발화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하층에서 경보가 울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 2층에서 발화된 때에는 발화층인 지하 2층과 그 위층인 지하 1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에서 경보를 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방식 중에서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그 인근 층부터 우선하여 별도로 경보하는 방식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우선 경보 방식이다. 두 번째, 연면적과 상관없이 층수가 몇 층 이상일 경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이다.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의 층수는 몇 층이었습니까? 그렇죠. 11층이었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죠. 16층이었습니다. 확인 OX 문제, 경보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개층의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층에 화재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일제 경보 방식 맞나요? 맞죠. 일제히 경보한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 1층에서 발화한 때 1층에서 발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층이 1층과 직상 4개 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이었습니다. 발화층 맞죠? 직상 4개 층 맞습니다. 근데 지하층이 빠져있죠. 따라서 지하층이 빠져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